세계 부동산의 큰 손이라 불린 중국. 그런데 중국의 최대 부동산 그룹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 모두가 잘 살자 외치던 중국은 어쩌다가 나락의 길을 걷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헝다그룹이 파산할 수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끝났다. 라는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잠깐 헝다그룹부터 설명하고 가자면,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동안 호황이었는데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입니다.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재산 78%가 부동산이죠. 대출도 손 쉽다 보니 집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렸어요. 헝다그룹도 마찬가지인데요. 돈을 빌려다가 무려 1,300개가 넘는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을 넘어서 전기차, 보험, 관광, 생수 분야에 이어 프로 축구 구단까지. 하지만 중국이 돌연 대출 규제를 시작하고 맙니다. 그러자 헝다그룹은 휘청이기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자 기업들의 자금줄이 말라버리고 새로운 사업, 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된 것. 게다가 개인의 대출도 제한되니 부동산 수요가 줄기 시작했죠. 民内就这个年龄打算到政府去吃不药啊，怎么弄呢？马上都没饭吃了，没饭吃就到政府去吃，是吧？这都没饭吃，他们都差不多。 헝다그룹의 채권 이자만 980억 원을 넘어가는 터라 이자를 못 내 파산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 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자를 내 위기는 넘겼어요. 그러나 지금의 자금 상황으로 봐서는 디폴트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중국이 대출 규제를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중국은 매년 1,500만 채 집을 짓고 있어요.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무려 5배가 많은 수준이죠. 그러나 이 중 4분의 1은 공실. 돈 되는 장사에 개인도 기업도 몽땅 뛰어들어 집 짓기에 몰두하자 정부가 칼을 빼든 거죠. 사실 중국은 원래 상속세가 없었어요. 보유세도 상하이와 충칭 두 도시에서만 징수하고요. 그러나 현재는 시진핑 주석이 나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중국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면에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공동 부유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모두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뜻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집권의 정당성을 위해 부의 재분배를 강조합니다. 중산층을 만들겠다는 전략인데, 사실 내년 가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어요. 중국의 양극화 문제는 여느 자본주의 국가 못지않습니다. 인구 40%에 해당하는 6억 명의 월 수입은 17만 원 이하. 부동산도 양극화의 주범이니 때려잡겠다는 말씀. 이 밖에도 대표적으로 중국이 골머리를 앓은 문제 2가지만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심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힘들어요. 호구 제도라고 해서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생지에 따라 계층이 결정되죠.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일자리가 비교적 많은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들고, 불법으로 일하는 농민 출신, 도시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이 늘고 있어요. 부모가 모두 돈 벌러 도시로 떠나자 농촌에 남아 할머니, 할아버지나 이웃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6천만 명에 달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 불평등.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15조 원입니다. 중산층 가정에서는 연간 1,800만 원의 사교육 지출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혹독하게 교육시킨다고 해서 타이거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대입이 계층 이동을 위한 사다리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교육비가 너무 높아 저소득층 가정은 유일한 계층 이동 수단인 교육마저도 접근이 힘들죠. 더불어 젊은 세대들은 높은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 갖기를 꺼려해 인구 절벽이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사립학교 문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극화를 해결할 해법, 공동 부유의 원작자는 사실 마오쩌둥입니다. 마오쩌둥 집권 당시 중국은 빈곤층을 없애는 데 집중했어요. 이에 따라 대약진 운동이라고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위해 공업 생산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빈곤 문제가 커졌는데 도시로 인력이 몰려들자 필수품이 동나고 농촌이 비는 사태가 발생하죠. 마오가 죽고 덩샤오핑이 집권해서는 선부론을 주장해요. 선부론이란 평등보다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노선입니다. 실제로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옥항 사회를 달성했죠. 선부론으로 미국과 비견 가능한 G2 국가로 성장하긴 했습니다만 40년 동안 경제 성장에만 몰두해온 중국은 앞서 말한 양극화의 해결책으로 공동 부유를 또다시 꺼내든 거예요. 시 주석은 이 공동 부유를 위해서는 기득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나서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기부했고 전자상거래 기업 판도어도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1조 8천억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알아서 눈치를 보는 와중에도 중국은 빅테크 기업 독점 규제를 감행하고 있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를 가지고 나온 건 장기 집권을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마오쩌둥이 장기 집권한 이후로 중국은 10년마다 국가주석을 바꿔왔어요. 그러나 시진핑은 본인이 나서 연임 규정을 폐지했고 실제로 내년 3연임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동 부유를 가져온 것처럼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당국을 비판하는 출판물을 제한하고 지식인들의 입을 닫게 하는 등 시진핑의 행보는 문화 대혁명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더불어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으로부터 중국을 지키고 있다고 영웅화하고 있는데 애국주의에 빠진 중국 국민들은 시진핑 주석에 열광하고 있죠. As the economy is slowing down more than any time earli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leadership and Xi Jinping needs to unite the nation, and nationalism is the best glue. 중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시진핑 정기를 삽입하는 등 신정 정치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진핑 사상도 강조하는데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사상을 배우고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7곳이나 짓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중국 시민들조차 시진핑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시 주석의 흉상이 팔리기도 하고 군안에서는 그의 어록을 책자로 만들어 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있죠. 역시 중국의 부동산 규제에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빅픽처는 어디까지일까요? 과연 공동 부유론이 다시 공동 빈곤으로 끝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와이즈맨 오늘은 여기까지.